2024년 봄, 경남 사천의 하늘 아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방차관이 직접 KF-21 보람의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것이다. 단순한 시찰이 아닌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찾아온 그 모습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긴장감을 안겼다.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서막이기도 했다. 당시 UAE의 국방차관은 공군 출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파일럿처럼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살폈다. 단순한 의례적 행동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느끼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는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본격적인 무기 도입 협상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UAE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까다로운 무기 도입 절차를 가진 국가다. 그런 나라가 아직 양산 전 단계의 전투기를 2차례나 점검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실 UAE는 원래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던 나라였다. 2021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50대의 F-35와 함께 대형 무인기를 구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과도한 보안 조건과 제한 사항을 내걸었다. 심지어 데이터 접근권까지 제한하며 자주적 운용이 불가능한 계약이었다. 결국 2024년 초 UAE는 더 이상 협상할 의사조차 없다며 F-35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그 결정은 곧바로 세계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UAE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지에 올려놓았다. 불과 몇 달 만에 한국과 UAE는 KF-21 프로그램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UAE 국방차관이 직접 사천 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단순히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조종석 내부의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결정 직전의 검토였다. 그날 이후 한국 방위산업 내부는 술렁였다. 외국의 고위 인사가 시험기 조종석에 올라 실제로 장비를 점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체코 등 여러 국가가 KF-21에 관심을 보였지만 직접 탑승까지 한 인물은 UAE 국방차관이 유일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UAE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체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2,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과 기동성을 입증했다. 초도 양산형 40대의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UAE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는 비용 대비 성능이다. F-35의 도입 단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KF-21은 절반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 시간당 비행 비용 또한 F-35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둘째는 운용의 자율성이다. 미국산 무기와 달리 KF-21은 정치적 제약이 없다. 필요할 때 즉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자국 내 정비체계 구축도 용이하다. 이런 점은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UAE의 국가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번의 비행도 허가받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 모든 작전 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독립성과 유연성은 UAE가 오랫동안 찾던 이상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있었다. UAE 언론은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UAE는 방위산업 협력을 계기로 에너지, 첨단산업, 기술 이전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KF-21의 날개 아래서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넘어 국가 전략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UAE의 선택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사려는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안보 전략 전체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었다. 오랜 기간 미국 무기에 의존해온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UAE는 특히 워싱턴의 승인 절차에 묶여 자국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하지 못했다. F-35 구매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도 바로 이 통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UAE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손에 안보를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대안으로 한국의 KF-21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KF-21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모델 KF-1X로 진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한 5세대기로 발전 가능한 구조를 지녔다는 뜻이다. UAE는 이런 기술적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다. 미국처럼 모든 기술을 블랙박스로 묶어두지 않고 협력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UAE는 KF-21 도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산업 동반자 관계로 접근했다. 생산 라인과 정비 시설을 자국 내에 구축해 기술 내재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실제로 UAE는 자국 GDP의 약 3%를 방위산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비율이다. 그만큼 국방기술의 자립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의지가 KF-21 프로젝트와 맞닿으면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UAE의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봤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제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2025년 이후 KF-21의 해외 수출을 주요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정했다. 수출 1 호국이 어디가 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그 자리를 UAE가 차지할 가능성이 급부상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은 인도네시아에게는 충격이었다. 원래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부터 한국과 함께 KF-X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분담금 미납 문제로 신뢰를 잃었다. 계약에 따라 전체 개발비의 20%를 부담해야 했으나 오랜 기간 납부가 지연되며 한국 내 여론은 점점 냉랭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UAE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인도네시아 내부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현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UAE가 KF-21을 구매할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없으면 전투기를 팔 수 없다는 논리까지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평가됐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UAE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와 재정 능력을 갖춘 국가이며 한국 입장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의 내부 여론이 양분되었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가져와 독자 개발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는 명시된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개발 주도권은 애초부터 한국에 있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KF-21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국은 새로운 협력국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UAE를 비롯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눈독을 들였다. 특히 UAE의 KF-21 탑승 장면이 공개된 뒤 중동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력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는 신뢰에 매료된 것이다. UAE와 한국의 협력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제 중동의 안보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지킨다. 그 선언은 단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세계 무기시장의 균형을 재편하는 거대한 신호였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닌 공급국으로, UAE는 소비국이 아닌 기술협력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 변화는 곧 KF-21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집약체라 불릴 만큼 정교하고 치밀했다. 2012년 KF-X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사업은 초기부터 수많은 논란과 회의론에 시달렸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시선이 뒤따랐지만 10년 넘는 세월 끝에 첫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다. 그리고 지금 그 전투기는 세계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그 성능은 5세대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F414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가 탑재되었다. 최근 양산형 AESA 레이더가 공개되면서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핵심 장비까지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작업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통합 능력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전투기를 조립하고 시험하며 양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한국 공군의 실전 경험에서 비롯됐다. 수십 년간 F-16, F-15K, FA-50 등을 운용하며 축적된 데이터가 KF-21 설계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특히 동체 구조는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화 설계가 적용되었고 전자전 장비는 미국의 EA-18G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이런 점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전술적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UAE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KF-21은 기본형만으로도 완성도가 높지만 장착 장비와 무장 체계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예를 들어 공대공 미사일을 유럽산 미티어로 교체하거나 공대지 미사일을 국산 장거리 타우러스 체계로 바꾸어 장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F-35나 라팔이 갖지 못한 장점이다. 게다가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인 데 그치지 않는다. 내부 무장창 구조를 통해 5, 세 대급 전투기로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향후 블록 3 업그레이드에서는 스텔스 코팅과 AI 기반 항법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기를 넘어 완전한 5세대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빠른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실전 중심 개발이라는 한국식 접근법이 있었다. 시험 비행 2000회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군과 산업계가 함께 개선점을 즉시 반영했다. 이는 과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10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냈다. UAE가 단 한 번의 시범 비행을 본 후 확신을 가진 것도 이런 기술력과 속도감 덕분이었다. 한국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방산 수출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엔진, 레이더, 미사일, 항전 장비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해외 수출 네트워크를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이 있다. 이 세 기업은 단순히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KF-21이라는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동반자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이 단순히 군사적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KF-21의 기술적 성취는 한국 전체 산업 구조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복합 소재, 정밀 가공, 전자광학 등 민간 산업까지 동반 성장하는 중이다. KAI 관계자는 KF-21은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국 기술 자립의 상징이자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오랜 꿈을 실현하고 있다. 동시에 그 꿈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UAE의 조종석 탑승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이룩한 기술 자립의 결과를 세계가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 장면은 하나의 전투기가 아닌 한 나라의 역량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실험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 위에서 한국의 이름을 새기며 세계 군사균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인도네시아 사태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다. 과거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한국과 함께 KF-X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인도네시아는 KF-21의 진전 소식이 나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불안은 현실적이었다. 오랫동안 미지급한 분담금, 불확실한 협상 태도, 그리고 내부 정치적 혼란이 겹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상태였다. 그러던 중 UAE가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르자 인도네시아 내부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인도네시아 공군시험 조종사 한 수가 한국에서 KF-21 시제 4호기를 직접 조종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공동개발국의 상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UAE의 참여설이 보도되자 그 지위는 순식간에 흔들렸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은 배신했다고 외쳤고 UAE는 KF-21을 살 자격이 없다는 공격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자신에게 있다. 2015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의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실제 납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유예를 요청했고 한국은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성실한 태도는 반복되었다. 그 사이 한국은 자체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KF-21은 인도네시아의 참여 없이도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여러 차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KF-21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미국의 F-15EX 등 다른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다. 심지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까지 거론하며 방향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국제협력의 기본인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었다. 2024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은 자국이 러시아의 수호이 57 전투기 공동 생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 측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된 내용이었다. 한국 방산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KAI 관계자는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많다. 우리는 더 이상 단일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KF-21의 시험비행 성공 이후 중동과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곧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한 국방 전문가는 우리는 계약을 위반했다.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아니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수당 논란과 사회 불안으로 전국은 혼란스러웠고 국민의 분노는 폭동으로 번졌다. 그 와중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8월 약 90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5호 기 인도 협상을 재개했다.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은 4,53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분담금의 대부분을 이제야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돌아서 있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어렵게 납부를 재개했음에도 한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았다. 수차례의 계약 위반과 지연으로 얻은 교훈은 단 하나였다. 확실한 선입금 없이는 협력도 없다. 이 원칙은 이후 한국이 체결하는 모든 해외 방산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스스로의 불성실로 인해 가장 유망한 동맹을 잃어버렸다. 반대로 한국은 그 공백을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채우기 시작했다. UAE,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등 각국이 줄을 서며 협력 의사를 표했다. 인도네시아의 퇴장은 곧 한국의 세계화였고 KF-21은 그 상징이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름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한때는 함께 하늘을 날겠다고 약속했던 동반자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의 KF-21은 이미 새로운 무대, 중동과 유럽,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KF-21의 성공은 단지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꾼 거대한 변곡점이었다. 과거에는 무기 수입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무기 시장의 공급국으로, 그것도 주요 경쟁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급상승하면서 유럽 각국은 한국을 새로운 군수 허브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방산 패키지는 폴란드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도 이미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 유럽 각국이 자체 생산 대신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빠르고 믿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자국 중심의 생산 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었다. 독일이 새로 건설 중인 포탄 생산 라인은 한 발당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은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무려 20배의 차이다. 인건비, 설비, 행정 절차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효율성은 압도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자급자족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세금으로 비싼 무기를 사들이는 결정에 반발했다. 프랑스 언론조차 한국산 무기는 싸고 빠르며 품질이 입증되었다 고 평가했다. 그 결과 유럽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대체 조달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중동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블록 3 사업 참여를 공식 검토 중이고 필리핀은 자국 최초의 잠수함 도입 후보로 한국산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1,400톤급 잠수함을 선보이며 현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수입 무기를 조립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 완전히 변모한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KF-21이 있다. KF-21은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신뢰의 척도다. 한국이 개발한 자동화 조립 공정은 록히드 마틴조차 도입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부품의 정렬 오차는 0.01mm 이하, 생산 속도는 기존 대비 40% 단축됐다. 이는 단순한 공정 혁신이 아니라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의 새 기준을 세운 결과였다. KF-21의 양산 체제는 이미 가동 중이다. 2026년이면 첫 양산기가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시험 비행과 검증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블록 2와 블록 3 개발 또한 예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단계에서 확보된 기술은 향후 수출형 모델에도 반영되어 구매국별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이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 흐름을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전략적 자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기술에 기대지 않고도 독자 개발, 생산, 수출까지 가능한 완전한 자립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KAI, 허너시스템, LIG 넥스원, ADD 등 핵심 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더불어 KF21의 성공은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항공전자, 복합소재, 정밀공학, 인공지능 등 민간 산업 분야가 방산 기술을 응용하면서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성장하는 것이다. UAE를 비롯한 중동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술 잠재력을 보고 대규모 자본 투입을 준비 중이다. 결국 KF21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산업력, 신뢰, 기술력, 그리고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다. KF21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체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KF21 블록 3는 완전한 5세대급 전투기로 스텔스 능력과 인공지능 전술체계를 결합한 형태로 개발 중이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더 이상시능 방산국이 아니라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 모든 시작은 사천의 한 조종석에 앉은 한 사람, UAE 이 국방차관의 결단에서 비롯